네, 매주 화요일은 정치평론가의 양대 유망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스프링 캠프 시간인데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부터 조금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제가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김에 홍보를 하자면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면 승부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문자 열심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이슈들 계속해서 매일같이 좀 다루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출석했습니다. 동석자가 170만 원을 2차에서 결제했는데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한 기자님. 굉장히 좀 법리적인 결론인데 사실 이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도 그러면 법리적이었냐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대를 받은 건 맞는데 네. 그 접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란법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금액 이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제 이 판사의 접대 문제를 질타하는 여론의 시선이나 높이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법원이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늘 그렇긴 합니다만. 네. 신인규 변호사님. 이 부분이 금액도 금액입니다만은 사실은 현직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있던 사진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뇌물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김영란법으로 가서 이제 직무 관련성만 따지는 건데, 이건 너무 지금 법원이 형식 논리를 가지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그 윤리감사관이 적용하는 이제 그 법리와 그 논리를 이 뇌물죄에 적용하면요, 다 직무 관련성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누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 뇌물죄 또 대가성까지 인정이 돼야 되고,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법리를 상당히 저는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그 최윤리감사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그 명품백 그걸 이제 뇌물로 하지도 않았고 청탁금지법 사안으로 가면서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라가지고 도대체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이라는 자는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법원의 자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저는 그런 발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대답하는 태도나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귀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는 대부분 수긍하실 텐데, 그렇다고 이게 징계를 하면 이 징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관 징계법이 있으니까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관은 신분상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면 같은 경우는 국회 탄핵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윤리감사관이 사실상 이름 자체도 윤리감사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직 판사의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서 마치 그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 해석되는 법리도 뇌물죄의 기본과도 맞지 않는, 동석한 변호사들이 사실상 법조 후배들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성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걸 가지고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밥 먹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은 마치 김건희 씨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목걸이 이런 거 받은 것들도 그냥 단순한 장신구에 불과하다 이런 거나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관이라는 그 존재의 사실상의 직책의 권한이나 그 할 수 있는 그 권력에 비춰봤을 때
때는 저는 책임도 더 강하게 묻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법원이 형식적인 논리로 면죄부를 사실상 준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조사 절차도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저도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고 결론이 얘기하신 대로 징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론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설명하는 방식이 그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 현행 법규상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점을 국회가 입법 미비를 보완해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또 설명을 했다면 전혀 달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 없음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문제 없었다. 이게 문제 없는 행위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런. 그리고 이게 논리 모순도 뭐가 있냐면 지금 윤리감사관도 결국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기현 재판장은 휴대전화도 여러 차례 지금 올해 들어서 바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면 범죄 단서를 가지고 수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구속영장도 아니고요. 체포영장도 아니고 단순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 수사를 들어가겠다라는 길목부터 지금 법원이 제19 감싸기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윤리감사관의 말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럼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법원 스스로가 이 사안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영장 자체를 안 내주는 식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지금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짚으면 이제 지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 이제 대가성 없는 경우에 접대 비용이 100만 원이 1인당 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요게 조금 개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 술집이 지금 룸살롱이냐 이른바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냐 아니냐는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혹시나 몰라서 근데 이제 확인을 국회에서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감사관이 그 여성에 대한 동석 부분,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아, 나가고 그렇습니까? 나서는 들어왔다고 말을 번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법원과 관련돼서 지금 또 사실 더 논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팀이 한 팀 더 있죠. 제주지법의 부장판사 3명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국감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불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법원의 징계나 법원의 감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전 단적인 이제 멘탈리티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일반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 편집국 기자니까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판인데 그쵸. 이들은 판사예요. 네. 판사인데 업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지금 제주지법 관련해서 뭐 그 카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공개돼갖고 많은 국민 판사들이 이 지경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장은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원을 바라보는 감정에도 동떨어진 인식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드러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제 모두 재판 중에 바빠서 못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안 나온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맡고 있는 재판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법부의 독립을 법원들이 그렇게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힘있게 외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장된 예를 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국정감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언론지상에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감에 나오는 거가 우리 기관의 일 때문에 못 나가요라고 답변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네,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법부가 항상 그 사법의 독립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데 지금 이 사안 뭐 노래방 나오고 술 나오고 소란 피워서 논란이 된 이게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절차를 묻고 있는데도 답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만보도 양보해도 이거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겠다. 뭐 어느 정도 논란을 덮는다고 또 다른 논란이 나오면 본인들은 잊혀지겠지. 거의 이거 무슨 정치인 수준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스스로 국민들의 사회적 생명,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우리가 사법의 독립이라는 아주 큰 권한과 특혜도 우리가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작용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독립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전 사법의 성역을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은 성역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특수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 정신에 따른다면 전 국회 감독과 그 국회의 견제 기능이 전 반드시 전 통해야 된다고 보고 전 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저는 꾸준히 저는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지금 이제 TF에서 논의해서 그 발의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 사법개혁안에 반드시 법원의 인사 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서 좀 개방형 제도를 도입하는 게 포함되지 않으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법관 인사평가가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과정에 정권도 바뀌고 국회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굳건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민간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법원 바깥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구의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 반드시 이제 인사나 징계 부분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평의회라고도 하고 뭐 네. 사법행정회의라도 하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시스템이죠. 국회나 뭐 여러 단위에서 법관 인사에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대법원장의 약간 뭐랄까요? 그쵸. 직할부대라는 네. 평가까지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뭐 5대 6대 법원 개혁안에도 이건 또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6가지 문제로 법원 개혁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뭐 개혁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고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이제 사법 엘리트라고 하는 성체를 해소하는 거에 방점을 찍는 사법 개혁안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일반 공무원이었다고만 생각을 해도 그럼요. 이거는 이미 굉장히 지금 업무 네. 배제가 되거나 난리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법원 소식 나온 김에 이게 또 오늘 굉장히 서초동에서는 화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죠.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요거는 뭐 하여튼 검찰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엇갈린 반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주가 시세 조정 혐의니까 근데 이제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시세 조정을 접근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시세 조정의 패턴에서 인정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개 매수를 한 시점이나 뭐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 두 번째가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 별건 수사를 시작하고 진술이 번복됐다. 근데 이게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질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끌어내니까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자들이 지금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총괄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카카오 대표, 그다음에 재무총괄, 부대표 다 무죄를 받았는데 네. 이 이제 검찰의 기소의 핵심이 뭐냐면 한 명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는 진술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진술이 사실은 다른 건으로 이 피의자를 압박해서 끌어낸 진술이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김범수 회장에 대한 이제 1심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항소심이나 추가적인 재판 과정을 좀 지켜는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카카오 측에서 500여 차례에 걸쳐서 2,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핵심 증거를 더 제시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별건 수사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또 검찰이 강조를 하면서 또 그 진술에 관한 문제 또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항소심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게 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항소심은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일단 김범수 카카오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좀 해방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작전 세력이면 시세를 강제로 끌어올린 다음에 시장에 던져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이브가 네. SM을 인수하려고 했고 거기서 약간 우호 자본처럼 카카오가 그냥 주식을 비싸게 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말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다툴 때 그 방식이 말하자면 대자본들이 새로운 형태로 시세 조정을 하거나 주가에 말하자면 우호 지분으로 참여하는 어떤 기술이었다. 네. 뭐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근데 저는 기자를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재판부가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네. 거의 처음 봤어요. 처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강력하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설정된 게 수사팀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2심에서 증거들이 보강이 되고 실제 이제 그게 새로운 형태가 아니면 일반적이진 않지만 시세 조정의 기법이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까지로서는 재판부가 수사가 잘못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뭐 하여튼 막 그 굴지의 대형 로펌들도 다 껴있는 사건이어서 네, 하여튼 많이 버신 변호사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별 얘기였습니다. 네, 국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해서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이전에는 나가라라고 하는 사람, 뭐 부르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는 나는 뭐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오늘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V0가 김현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논란 정말 좀 한 달은 더 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 기자님?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국가하면 나가야죠라는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리적 척분들이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게 뭔가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 어저께 김현지 휴대폰 교체 이런 거는 사실 뭐 아침에 눈 떠서 밥 먹었다 이런 거랑 거의 말하자면 문법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폰 9형을 쓰다가 2년 있다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네. 그 핸드폰을 바꾼 사실 하나를 알고 그다음에 과거에 핸드폰을 바꿨을 때 주요하게 이재명 관련된 사건 연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기사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저도 뭐 현직 기자입니다만 편집국에서 이런 기사를 이제 저희 언론 같으면 그 기사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기사로 이제 일방적으로 쓴 거라서, 그래서 그 기사에도 중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정상적인 교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데 제목 굉장히 세게 뽑히면서 뭐 이재명 고비 때마다 김현지가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거가 이제 유포가 되고, 또 그 성남시 이제 경기도 의원이었던 이제 국민의힘 인사에 의해서 2004년도 영상 막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김현지가 이재명과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부각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김현지가 그리고 이제 국감에 나가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오히려 좀 기류를 바꾼 게 아닌가, 너무 그 강한 이제 말하자면 공세들이. 네,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대응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결국에는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단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인사가 순차 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정쟁적으로 좀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용하는 거를 국민들이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너무 뻔한 것이고, 국감에 나가도 사실은 과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부르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현직 공무원인데 국감에 참석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의 소설과 저 창작 능력이 더 발휘가 되고, 오히려 마치 없는 유령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악마와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식의 지금 소위 말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정면 돌파를 해서 국정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답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은 아예 기조를 잡고 거의 1.4식으로 한 부분만 지금 계속 그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의 지금 전략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이슈화가 안 됐을 때는 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정면 돌파를 해서 오히려 역공을 더 안겨주는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에도 더 낫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모호한 의문점이라도 전 해소시키는 것이 더 책임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현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다 접하는데 민주당 쪽 인사들은 김현지 그냥 정말 실무자였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도 이재명 의원 시절에 이제 의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랬던 것 같다라는 인상을 내가 봤는데 반면에 중학생인 우리 아들은 쇼츠에서 김현지라는 사람 알아? 북한에서 왔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허위 사실들이 지금 퍼져. 그러니까 그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극단에 김현지가 어딘가 있는데 저는 근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런 생각은 오히려 그러니까 음모론일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슈를 지금 김현지로 흡수한 다음에 막상 김현지가 나오면 별거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사실 뻔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여기를 가짜 타깃으로 세워놓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지금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어떻게 국감에 안 나오는 거를 원내에서 전략으로 논의를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양쪽이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당당했으면 좋겠는 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또 국민의힘은 부각시킬 거거든요. 네. 전 이미 이거 다 흘러간 노래 레코드판 다시 재생하는 거로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모든 내용들 다 알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국민을 신뢰하면서 이 정부 여당이 더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이 현 상황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참여연대 어제 논평 냈더라고요. 여야는 과도한 공세와 대립을 중단하라. 김현지 부속실장은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논평을 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